이혼 조정 확인서를 손에 쥔 지 5분 만에 나는 변호사인 친구 수진의 조언에 따라 즉시 내 명의로 된 10개의 은행 카드 비밀번호를 모두 바꿨다. 그날 밤 전 남편 박준호는 서울의 한 5성급 호텔에서 성대한 싱글 파티를 열었다. 최고급 양주를 주문하고 가장 호화로운 코스 요리를 시켰다. 8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결제할 시간이 되자 그는 계속해서 카드를 긁었지만 모두 거절당했고 호텔 로비 한가운데서 얼어붙고 말았다. 패닉에 빠진 그는 내게 99통의 전화를 쉬지 않고 걸어대며 소리쳤다. 김지우, 내가 회사 사람들 앞에서 날 웃음거리로 만들었어. 나는 아직 잉크 냄새도 가시지 않은 이혼 서류를 들고 구청 앞에 서 있었지만 이상할이 많지 마음이 평온했다.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지난 3년간 충분히 아팠기 때문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를 내려놓은 듯 허탈한 가벼움만이 남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박준호는 나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잘 다려진 셔츠에 마치 행정 절차를 처리하는 사람처럼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나를 힐끗 쳐다볼 뿐이었다. 늘 나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던 그 익숙한 눈빛. 나 또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미 오래전에 썩어버린 끈을 다시 잇기 위해 단 한 글자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등을 돌렸다. 이혼 후 5분. 나는 구청 앞에 주차된 차 안으로 곧장 들어갔다. 문을 닫자마자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는 커튼을 치듯 차창을 올렸다. 휴대폰을 열 때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내 친구이자 변호사인 수진이 세세한 부분까지 신신당부했던 말이 떠올라 떨리는 것이었다. 지우야, 내 말 잘 들어. 서류에 사인하자마자 내 명의로 된 은행 카드 비밀번호 전부 다 바꿔. 당장 망설이면 안 돼. 왜 그렇게 서둘러야 해? 박준호는 내 생각만큼 괜찮은 사람이 아니야. 이혼하고 나면 더 못된 짓을 할 명분이 생기는 거라고.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내 카드 속 돈이 전부 사라질 수도 있어. 과장하는 거 아니야. 나는 수진이 너무 의심이 많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박준호와의 3년 결혼 생활은 내게 값비싼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그 남자는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기 위해 이유를 만들어내는데 단 한 번도 부족함이 없었다. 나에게는 10개의 은행 카드가 있었고 각기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 결혼 전에 모아둔 돈이 든 통장, 월급 통장, 정기예금 통장, 신용카드, 그리고 부모님 용돈을 보내드리기 위해 내 이름으로 개설한 통장도 있었다. 그중 하나는 박준호가 편리해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휴대폰과 연동되어 있었다. 나는 그가 변하겠다는 약속을 믿었던 것처럼 그 편리해서라는 말을 믿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은행 앱을 하나씩 열었다. 첫 번째 카드 비밀번호 변경, 두 번째 카드 비밀번호 변경, 세 번째, 나는 이전의 어떤 숫자 조합도 다시 사용하지 않았다. 특수문자와 영문자를 포함한 긴 비밀번호를 만들고 휴대폰 보안 메모에 기록해 두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어 눈을 오래 깜빡일 엄두도 내지 못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경적 소리와 사람들의 소음은 이제 더 이상 나와는 상관없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흐릿해졌다. 10번째 카드의 비밀번호 변경을 마쳤을 때 내 손은 힘없이 아래로 떨어졌다. 마치 벼랑 끝에서 나를 끌어올려주던 밧줄을 꽉 잡고 있다가 놓은 것처럼 손목을 따라 저릿한 감각이 흘렀다. 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콧등이 시큰했지만 눈은 건조했다. 울지 않았다. 박준호가 침묵과 등 돌림으로 나를 내버려 두던 수많은 밤. 그가 일과 친구들로 바쁠 동안 내가 부엌과 집안일, 그리고 인내로 바빴던 그 밤들에 이미 너무 많이 울었기 때문이다. 차에 시동을 걸었다. 나는 우리가 집이라 불렀지만 사실은 한숨으로 가득 찬 방에 불과했던 예전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았다. 나는 서울 성북구에 있는 나만의 작은 오피스텔로 차를 몰았다.
결혼 전에 내가 사둔 곳이었다.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지만 지난 3년간 내게 없었던 한 가지가 그곳에 있었다. 바로 평온이었다. 오는 내내 휴대폰이 계속해서 울렸다. 화면에는 박준호라는 이름이 마치 악몽처럼 깜빡였다. 나는 보지도 받지도 않았다. 무음으로 전환하고 휴대폰을 가방에 던져 넣은 채 운전에 집중했다. 그가 왜 전화하는지 알고 있었다. 저녁은 먹었는지 묻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미안하다고 말하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통제하고 싶어서 전화하는 것이었다. 혹은 이혼하고 나면 내가 후회할 것이라고 그가 협박했던 것처럼 그것을 증명하고 싶었을 것이다. 오피스텔에 들어서자마자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손을 씻는 것이었다. 그 결혼 생활의 모든 흔적을 씻어내고 싶은 것처럼 아주 오랫동안 손을 씻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새 소파에 앉아서야 휴대폰을 다시 열었다.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 목록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세어보니 99통, 정확히 99통이었다. 문자 메시지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뒤로 갈수록 욕설이 심해졌다. 짜증 섞인 말투는 점차 저주로 변해 있었다. 그는 나를 무정하다고 했고 배신자라고 했으며 은혜도 모르는 인간이라고 했다. 그가 망하도록 내가 일부러 일을 꾸몄다고도 했다. 나는 쓰레기 같은 글을 넘기듯 훑어보고는 답장하지 않았다.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박준호의 모든 소셜미디어 계정도 차단했다. 새 종이에 묻은 더러운 잉크 자국을 지우듯 그의 흔적을 깨끗이 지워버렸다. 차단을 끝내자마자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우야, 다 끝냈어? 응, 끝냈어. 나는 너무나도 차분한 내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졌다. 쉽게 카드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바꿨어. 수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니 다시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좋아.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야. 내가 지금 박준호 자금 흐름을 좀 보고 있는데 최근에 좀 이상하고 큰 금액의 이체 내역이 몇 개 있어. 평범한 거래 같지가 않아. 나는 등을 곧게 펴고 앉았다. 심장이 살짝 내려앉았다. 무슨 뜻이야? 내 생각엔 그가 공동재산을 몰래 빼돌리고 있는 것 같아.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네가 당장 그의 휴대폰에 연동되어 있던 그 카드부터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 그가 오래전부터 돈을 뺏쓰고 있었는데 네가 몰랐을 수도 있어.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다. 지난 3년간 나는 박준호가 지갑을 잊어버리고 카드를 바꿔 쓰고 잠깐만 빌리자고 말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모든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다. 내가 대신 밥값을 계산했고 선물값을 계산했으며 그가 투자라고 말했지만 단 한 번도 영수증을 보여주지 않았던 돈까지도 내가 냈다. 나는 부부 사이에 뭘 그렇게 따져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었다. 나는 은행 앱을 열어 해당 계좌를 선택했다. 거래 내역이 나타났고 나는 한 줄 한 줄 아래로 스크롤했다. 처음에는 소소한 금액들이었다. 그러다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시각에 이체된 내역들을 발견했다. 몇십만 원, 그리고 또 몇십만 원, 거의 100만 원에 가까운 금액도 있었다. 나는 합산했다. 손바닥이 차갑게 식었다. 300만 원이 넘었다. 돈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낯선 계좌의 이름들이었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이름들이었다.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았다. 나는 그저 화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마치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었다. 내가 예민했던 것도 과민 반응했던 것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믿을 가치가 없는 사람을 억지로 믿으려 했을 뿐이었다. 나는 모든 거래 내역을 화면 캡처하여 별도의 폴더에 저장하고 증거라고 이름 붙였다. 그리고 즉시 수진에게 보냈다. 1분도 채 되지 않아 수진에게서 답장이 왔다. 잘 보관해. 절대 지우지 마. 지금부터 모든 것은 흔적을 남겨야 해.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등을 기댄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작은 오피스텔 안에서 에어컨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이제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소셜미디어 알림이 떴다. 호기심에 열어보았다. 박준호 회사 직원이 올린 인스타 스토리였다. 화려한 호텔 파티장 사진. 노란 조명이 눈부시고 긴 테이블에는 와인과 디저트가 가득했다. 박준호는 사람들 한가운데 서 있었다. 잘 차려입은 정장에 의기양양한 미소, 마치 큰 전투에서 승리한 사람처럼 축배를 들고 있었다. 사진과 함께 쓰인 글귀, 박 팀장님, 공식적으로 싱글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챕터를 응원합니다. 나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질투 때문이 아니었다. 우스웠기 때문이다. 나와의 이혼이 그에게는 과시할 만한 전리품이었던 것이다. 그는 온 회사가 자신의 해방을 지켜보길 원했다. 그는 자신이 족쇄에 묶여 있었고 나는 짐이었다고 모두가 믿길 바랐다. 나는 화면을 껐다. 가슴 속 무언가가 얇은 얼음처럼 조용히 얼어붙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이혼은 첫 번째 관문에 불과했다. 그 뒤에서 박준호는 나를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애정 때문이 아니라 돈과 체면, 그리고 탐욕 때문에 나는 수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 사람 축하 파티 열고 있네. 수진은 즉시 답했다. 신경 쓰지 마. 넌 증거 잘 챙기고 마음의 준비나 해. 그는 어떻게든 널 끌어들이려 할 거야. 나는 일어나 발코니로 나갔다. 아래 도로에는 여전히 차들이 달리고 도시는 한 부부의 결혼이 끝난 것과는 상관없이 시끄러웠다. 나는 난간에 손을 얹었다. 밤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다.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내가 어떻게 견뎌왔는지 누구에게도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저 내게 속한 것들을 지키고 더러운 손길로부터 우리 부모님을 지키고 싶을 뿐이었다. 오늘 밤 박준호가 그 호텔에서 무슨 짓을 할지 나는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다. 내가 비밀번호를 바꾼 그 순간부터 주도권은 바뀌었다. 그리고 만약 그가 파티를 열어 내 얼굴에 대고 비웃기를 선택했다면 나 또한 내 이야기 속에서 더 이상 웃음거리가 되지 않는 법을 배울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박준호가 싱글 파티를 열고 있던 5성급 호텔에 없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모든 사건은 나를 태풍의 눈으로 끌어당겼다. 밤 9시쯤 내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몇 초간 빤히 쳐다보다가 내버려 두었다. 10초 뒤 다른 번호로 다시 울렸다. 나는 받지 않았지만 문자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발신인은 박준호 회사에 다녔던 전 동료였다. 그는 예전에 박준호에게 이상한 낌새가 보일 때마다 내게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내주곤 했었다. 지우 씨, 지금 어디세요? 호텔 난리 났어요. 준호 씨 카드 결제가 안 된대요. 나는 벌떡 일어나 앉았다.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지만 놀라서가 아니었다. 가슴 속에서 차가운 감각이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나는 바로 답장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어떤 카드를 쓰고 있는지, 그리고 그 카드의 비밀번호가 바뀌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메시지가 계속해서 올라왔다. 지금 엄청 화났어요. 몇 번이나 긁었는데 직원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요. 파티 비용 아직 결제도 못했어요. 나는 화면을 보며 머릿속에 화려한 파티장, 노란 조명, 멋진 정장들, 와인잔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서 있는 체면을 목숨보다 중시하는 박준호의 모습을 그렸다. 나는 지금 그의 얼굴을 상상할 수 있었다. 굳어지고, 붉어지고, 이내 짜증으로 변하는 그 얼굴.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물 한 잔을 따라 천천히 마셨다. 통쾌한 기분은 전혀 들지 않았다. 나는 그저 모든 것이 마땅히 그래야 할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느꼈을 뿐이다. 지난 3년간 나는 내가 전혀 참석하고 싶지 않았던 파티들의 계산서를 너무나도 많이 지불해왔다. 나는 뒤에 서서 조용히 카드를 긁고 조용히 서명하고 그가 사업상 관계라고 부르던 유흥의 책임을 조용히 짊어져 왔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수진이었다. 지우야, 너 지금 집에 있지?
응. 박준호가 나한테 전화하고 있어. 나는 피식 웃었다. 너한테는 왜 전화 안 돼? 욕하려고. 수진이 퉁명스럽게 답했다. 내가 카드 비밀번호 바꿔서 회사 사람들 앞에서 자기 망신 줬다고 난리야. 나는 몇 초간 침묵하다 물었다. 얼마나 긁으려고 했대? 수진이 한숨을 쉬었다. 호텔 직원이 슬쩍 말하는 거 들어보니 거의 8천만 원이 넘는데. 대규모 파티에 최고급 양주, VIP룸까지 빌려서 거래처 사람들도 다 초대했나 봐. 그는 내가 늘 그랬던 것처럼 계산해 줄 거라고 생각한 거지. 비웃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8천만 원. 중고차 한 대를 살 수 있는 돈. 우리 부모님이 1년 내내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돈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돈을 바로 나와의 이혼을 축하하는 파티 비용으로 내 카드를 긁어 지불하려 했던 것이다. 이제 어떡하지? 내가 물었다. 이제 그는 미쳐 날뛰겠지. 수진이 말했다. 너한테 전화했어? 차단했어. 잘했어. 절대 받지 말고 답장도 하지 마. 모든 건 나를 통해서 해. 나는 수진이 보지 못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규칙을 이해했다. 이제부터 박준호의 모든 말과 행동은 증거가 될 수 있었다. 나는 감정에 휩쓸려 그 소용돌이에 휘말려서는 안 됐다. 10분 후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그 전 동료에게서 온 동영상이었다. 나는 몇 초간 망설이다가 열었다. 영상 속 호텔 로비는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음악은 여전히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팽팽한 기타줄처럼 긴장되어 있었다. 박준호는 계산대 앞에 서서 카드를 손에 쥔 채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다시 해보라고 했잖아요. 프런트 직원은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손님, 시스템에서 비밀번호가 틀렸다고 나옵니다. 틀릴 리가 없어. 그는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카드를 긁었지만 단말기는 계속해서 오류를 뱉어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고개를 돌렸고 어떤 사람은 바쁜 척했지만 모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박준호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나에게 전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내 휴대폰은 조용했다. 그는 다시 걸었지만 여전히 조용했다. 영상 속에서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는 직원을 향해 돌아섰다.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짜증이 가득했다. 잠깐만 기다려요. 계좌 이체할 테니. 그는 휴대폰을 열어 무언가를 눌렀다. 몇 초 후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마 연동된 다른 계좌들도 접근 권한이 막혔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는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의 눈빛은 방향을 잃기 시작했다. 나는 영상을 껐다. 더 볼 필요도 없이 충분히 이해했다. 밤 10시경 내 오피스텔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깜짝 놀랐다. 내가 여기로 온 것은 아무도 몰랐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으로 다가가 현관문 렌즈를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밖에는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박준호였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그는 처음에는 가볍게, 그러다 점점 더 세게 문을 두드렸다. 김지우, 문 열어. 나는 가만히 서 있었다. 지우야, 나와서 얘기 좀 해. 나는 여전히 조용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다급해졌다. 너 지금 무슨 짓이야? 내 카드 비밀번호를 바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내가 방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아냐고. 나는 문에 손을 얹었지만 열지는 않았다. 그가 나무 문 너머로 들을 수 있을 만큼만 큰 소리로 말했다. 그 카드, 내 명의야. 밖은 몇 초간 조용해지더니 그의 목소리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우리 방금 이혼했어. 넌 일부러 나한테 망신을 준 거야. 나는 내 돈을 지켰을 뿐이야. 내 돈? 지난 3년간 누가 돈 벌어왔는데. 나는 소리 없이 웃었다. 지난 3년간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집세 내고 전기세, 수도세, 식비 다 냈어. 파티 비용, 선물 비용, 당신 투자금까지. 내가 일일이 다 읊어줄까? 밖에서 그는 침묵했다. 그러더니 목소리를 낮춰 애원하는 투로 바뀌었다. 지우야, 문 좀 열어줘. 우리 얘기 좀 하자. 그냥 임시로 돈 좀 이체해주면 돼. 내일 바로 갚을게. 나는 눈을 감았다. 이 말은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다. 그의 임시는 항상 영원히로 이어졌다. 안 돼. 내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충분히 명확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우린 이미 이혼했어. 밖에서 그가 문을 더 세게 쳤다. 너무 심하게 굴지 마. 나는 진작에 했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나는 발소리가 멀어지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그가 갔다. 나는 문에 등을 기댄 채 숨을 내쉬었다. 손이 약간 떨렸다. 그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박준호는 통제권을 잃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는 종류의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다. 나는 거실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모든 계좌를 다시 확인했다. 모든 것이 안전했다. 나는 은행에 이메일을 한 통 더 보내 모든 보안 변경 사항을 재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어떤 허점도 남기고 싶지 않았다. 자정이 거의 다 되었을 때 수진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그 사람 호텔에서 떠났어. 결국 거래처 사람이 대신 계산해 줬나 봐. 체면은 다 구겼지. 나는 메시지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기쁘지 않았다. 그저 피로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 피로감 아래에는 새롭고 더 단단한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오늘 밤이 단지 실패한 파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오늘 밤은 박준호가 더 이상 내 재정을 손에 쥘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첫날이었다. 그리고 통제에 익숙한 사람이 통제권을 잃었을 때 그들은 더욱 격렬하게 반응할 것이다. 나는 발코니로 나가 잠들어가는 도시를 내려다 보았다. 가로등은 노랗게 빛나고 차들은 드문드문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제 전화나 문을 두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더 깊은 공격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내일 그가 무슨 짓을 할지는 모르지만 나는 내가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더 이상은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급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박준호가 어젯밤 일로 모든 것을 끝내지 않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구기면 자신의 체면을 구하기 위해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는 유형의 인간이었다. 나는 커피 한 잔을 타서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내일은 계속되어야 했다. 결혼이 끝났다고 해서 인생까지 멈출 수는 없었다. 8시쯤 나는 외출 준비를 했다. 오피스텔 로비로 막 내려왔을 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를 보았다. 박준호는 기둥에 기댄 채 서 있었다.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눈가는 마치 오랫동안 그곳에서 기다린 사람처럼 뿌였다. 나를 보자 그는 몸을 바로 세웠다. 드디어 내려왔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그를 지나쳐 문 쪽으로 향했다. 그가 재빨리 따라와 내 앞을 막아섰다. 지우야, 우리 얘기 좀 해. 할 얘기 없어. 어젯밤엔 네가 너무 심했어.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는 내 카드 비밀번호를 바꿨을 뿐이야. 그 카드는 전부터 내가 쓰던 거였잖아. 썼다고 해서 소유권이 생기는 건 아니지. 그는 화를 억누르려 애쓰며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나는 그의 목소리가 어젯밤보다 덜 날카로워졌고 그 대신 계산적인 태도가 섞여 있음을 알아차렸다. 싸우고 싶지 않아. 그냥 8천만 원만 임시로 이체해주면 돼. 회사에서 자금 나오자마자 바로 갚을게. 나는 피식 웃었다. 내가 그 정도로 바보 같아 보여? 김지우, 말 함부로 하지 마. 내가 함부로 한다고.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지난 3년간 내가 당신한테 얼마를 썼는지 기억은 나? 그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말했다.
그건 부부로서의 의무였어. 어젯밤부로 우린 이혼했어.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래도 회사 사람들 앞에서 날 그렇게 망신 줄 필요는 없었잖아. 파티를 연 건 내가 아니고 사람들을 초대한 것도 내가 아니고 카드를 긁은 것도 내가 아니야. 당신이 자초한 일이고 당신이 책임져야지. 그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스쳤지만 이내 그는 전략을 바꾸려는 듯 목소리를 낮췄다. 그냥 왜 모든 카드 비밀번호를 바꿨는지 알고 싶을 뿐이야.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 날 의심하는 거야? 의심할 필요도 없지. 나는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고 그 화면을 그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다. 300만 원. 설명해봐. 그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의 안색이 변했다. 그건 업무상 필요해서 쓴 돈이야. 무슨 업무? 투자. 돈 받은 계좌는 누군데?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다시 물었다. 나는 차분하지만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누구한테 송금했어? 그는 고개를 돌렸다. 네가 알 필요 없어. 알아야겠어. 내 돈이니까. 무거운 침묵이 우리 둘 사이에 내려앉았다. 오피스텔 로비를 오가는 사람들이 힐끗거리기 시작했다. 박준호가 목소리를 낮췄다. 지우야, 일 크게 만들지 마. 그냥 잠깐 빌린 거야. 빌리는데 묻지도 않고? 내가 동의할 거라고 생각했어? 난 동의 안 해. 그는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가 나를 설득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어쩔 건데? 증거는 잘 보관해 둬야지. 날 고소라도 하겠다는 거야. 아직 말 안 했어. 그가 비웃었다.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난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야. 그가 더 가까이 다가왔다. 목소리를 낮추며 내가 이긴 것 같아? 이길 필요 없어. 더 이상 지지만 않으면 돼. 그는 이를 악물고는 뒤로 물러섰다. 너 정말 변했구나. 맞아. 당신 친구라는 그 변호사 때문에 그리고 나 자신 때문에 그는 마치 순종적이고 양보하고 인내하던 예전의 여자를 찾으려는 듯 나를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 여자는 더 이상 여기에 없었다. 나는 설명하는 것에도 그가 변할 것이라 희망하는 것에도 지쳐 있었다. 돈이 필요해.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안 줘. 거래처에 빚이 있어.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내가 파산하길 바라는 거야? 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이야. 그가 옅은 미소를 지었다. 내가 널 조용히 살게 내버려 둘 것 같아.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어디 한번 해봐. 긴 침묵이 흐른 후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엄마가 이 일 그냥 안 넘어갈 거야. 나는 놀라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나를 좋아한 적이 없었다. 그분 눈에 나는 항상 돈만 밝히고 융통성 없는 여자였다. 저도 당신이 제 돈 몰래 쓴 거 그냥 안 넘어갈 거예요. 그가 눈을 가늘게 떴다. 그래서 어쩔 건데? 아까 말했잖아. 증거는 잘 보관할 거라고. 그는 숨을 거칠게 내쉬고는 돌아섰다가 다시 돌아왔다. 지우야, 날 궁지로 몰지 마. 내가 모는 게 아니야. 내가 날 벼랑 끝으로 밀고 있잖아. 당신이 스스로 걸어 들어간 거지. 그는 나를 몇 초 더 쳐다보다가 등을 돌려 가버렸다. 하지만 문 밖으로 나가기 전 그는 돌아서서 말했다. 이 일 아직 안 끝났어. 나는 그의 뒷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나는 그가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고 이제부터 모든 일이 개인적인 대립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일 것이다. 그의 어머니일 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으며 나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누구든 될 수 있었다. 나는 오피스텔을 나와 차에 운전대를 잡은 손이 약간 떨렸지만 정신은 아주 명료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수진에게 전화했다. 방금 그 사람 만났어. 뭐래? 돈 달라고 협박했어. 수진은 몇 초간 침묵했다. 알았어. 오히려 잘 됐어. 넌 그냥 침착하게 있어. 이제부터 모든 만남,
모든 대화는 녹음해야 해. 알겠어. 나도 방금 그 사람 회사에 대해 좀 알아봤는데 좀 안 좋은 낌새가 보여. 아직은 때가 아니지만. 나는 수진이 보지 못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전화를 끊고 도로를 바라보았다. 도시는 여전히 붐볐고 차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얽혀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파도가 일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휩쓸려 가지 않을 것임을 또한 알았다. 나는 박준호의 어머니, 시어머니께서 조만간 나타나실 거라고 예상했지만 그렇게 요란한 방식을 선택하실 줄은 몰랐다. 그날 오전 10시쯤 내가 여의도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 안내 데스크에서 내선 전화가 걸려왔다. 안내 데스크 직원의 목소리는 약간 당황스러워 보였다. 김지우 팀장님, 어떤 나이 드신 여성분이 찾아오셨는데요. 전 시어머니라고 하시면서 지금 로비에 서 계세요. 나는 키보드 위에서 손을 멈췄다.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았다. 1층 로비, 흐릿한 유리 너머로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채 등을 꼿꼿이 세우고 서 있는 여성의 모습이 보였다. 네, 바로 내려갈게요. 나는 말했다. 나는 그분이 거기서 소란을 피우게 둘 수 없었다. 우리 회사가 크지는 않지만 전문적인 분위기를 중시하고 손님들의 출입이 잦은 곳이었다. 나는 사적인 문제가 가십거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내가 로비로 내려가자 시어머니께서 돌아보셨다. 그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분은 인사도 없이 말했다. 내가 너무 심하게 굴었더구나. 나는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어머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무슨 일이냐니. 아주 큰일이지. 그분은 가까이 다가와 목소리는 낮았지만 압박감이 가득한 말투로 말했다. 네가 카드 비밀번호를 바꿔서 우리 준호가 얼마나 많은 사람 앞에서 망신을 당했는지 아니. 네가 그런 짓을 하는 게 얼마나 부도덕한 일인지 알아? 나는 그분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카드는 제 명의예요. 하지만 그건 공동재산이었지. 전부 다는 아니에요. 어디서 말대꾸야? 그분이 쏘아붙였다. 지난 3년간 준호가 너를 먹여 살리고 돌봐줬는데 이제 이혼했다고 등을 돌려? 나는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어머님 반대로 말씀하고 계세요. 시어머니께서 눈을 부릅떴다. 내가 감히. 저는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로비를 오가던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다. 나는 사람이 더 적은 대기 공간 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시어머니께서 따라오시며 여전히 날카로운 목소리를 유지했다. 오늘 당장 준호한테 8천만 원 보내거라. 왜요? 그 애가 호텔비를 갚아야 하니까.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넌 걔 아내였잖니. 저흰 이혼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비웃었다. 이혼하면 끝이니? 3년간의 정은 없는 거냐? 정이 돈을 달라는 핑계가 될 수는 없어요. 그분이 핸드백을 꽉 쥐었다. 네가 시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저는 더 이상 어머님의 며느리가 아니에요. 잠깐의 침묵. 시어머니의 눈빛이 분노에서 냉소로 바뀌었다. 너 참 많이 변했구나. 제가 충분히 참았기 때문이죠. 그분이 목소리를 낮췄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칼날 같았다. 네가 아주 잘난 줄 아나 보구나. 돈이 있으면 다인 줄 알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왜 돈을 쥐고 안 놔? 제 돈이니까요. 시어머니께서 바싹 다가와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준호 말이 네가 공동재산을 전부 쥐고 있다더구나. 그걸 다 삼킬 셈이야. 나는 그분을 쳐다보며 천천히 휴대폰을 열어 파일을 하나 보여드렸다. 이건 이혼할 때 작성한 재산 분할 합의서예요. 읽어보세요. 그분은 휴대폰을 받아 몇 줄 훑어보더니 돌려주었다. 서류가 무슨 소용이야. 네가 그래도 걔를 도울 수 있잖니. 돕고 싶지 않아요. 너 참 악독하구나. 저는 그저 공평할 뿐이에요. 시어머니께서 숨을 거칠게 내쉬더니 갑자기 말투를 바꾸셨다. 지우야, 내가 솔직히 말할게. 준호가 지금 힘들어.
네가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가족이라 생각하고 도와주면 나중에 서로 얼굴 붉힐 일 없지 않겠니? 나는 그분을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그분의 눈에는 나에 대한 관심은 조금도 없었다. 오직 돈뿐이었다. 안 도와드려요. 시어머니께서 몸이 굳었다. 확실하니? 확실해요. 그분이 차갑게 웃었다. 그럼 후회하지 마라. 후회 안 해요. 그분이 뒤로 물러서며 목소리를 높였다. 네가 이렇게 걔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부끄러운 줄도 몰라. 3년이나 우리 집 며느리로 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등을 돌린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손해보지 않기로 했을 뿐이죠. 시어머니께서는 나를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더니 안내 데스크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이 여자 아주 배은망덕해요. 이혼하자마자 제 아들 돈을 전부 가로챘다고요. 나는 재빨리 다가갔다. 어머님, 그만하세요. 겁나니?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그럼 돈을 보내. 안 보내요. 시어머니께서 크게 웃더니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열었다. 이것 좀 보렴. 어젯밤 호텔 계산대 앞에서 얼굴이 붉어진 채 서 있는 박준호의 사진이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망신을 당했어. 아주 기분이 좋지. 응? 기쁘지 않아요. 그럼 도와줘. 안 도와드려요. 시어머니께서는 나를 몇 초간 쳐다보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다. 네가 그 돈을 영원히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영원히 지킬 필요 없어요. 제목만 지키면 돼요. 준호가 가만히 있을 것 같니? 상관 안 해요. 시어머니께서 비웃었다. 좋아. 어디 한번 기다려보렴. 그분은 등을 돌려 가버렸지만 몇 걸음 가다 말고 다시 돌아와 한마디 덧붙였다. 내 집안도 편하지는 않을 거다. 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차가운 기운이 온몸에 퍼졌다. 나는 그것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을 향한 협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닫고 의자에 앉았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분해서였다. 나는 즉시 수진에게 전화했다. 그 어머니가 우리 회사로 찾아왔어. 뭐라고, 뭘 했는데, 돈 달라고, 그리고 협박했어. 수진은 몇 초간 침묵했다. 그럴 줄 알았어. 나 이제 어떡하지? 모든 걸 기록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 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이 싸움이 더 이상 나와 박준호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제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이 우리 부모님을 겨냥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내가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노트북을 열어 새 폴더를 만들고 방어라고 이름 붙였다. 나는 모든 문자, 녹음, 사진, 영상, 모든 것을 저장했다. 복수하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그저 스스로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계속해서 나를 궁지로 몬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이 그렇게 빨리 행동할 줄은 몰랐다. 하지만 나는 박준호의 절박함과 그의 어머니의 집요함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내가 막 회의를 끝냈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엄마였다. 엄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가늘게 떨렸다. 지우야, 너 지금 어디니? 회사에요. 무슨 일 있으세요, 엄마? 전화기 너머로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내가 다시는 듣고 싶지 않았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롭고 극적으로 울려 퍼졌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이에게도 책임이 있다고요.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엄마, 누가 집에 와 있어요? 엄마가 목소리를 낮췄다. 준호랑 그 엄마가. 나는 벌떡 일어났다. 거기서 뭐 하고 있는데요? 그냥 얘기만 하는 거야. 걱정 마. 하지만 나는 엄마가 걱정 마라고 말할 때 그것이 바로 엄마가 걱정하고 있다는 뜻임을 알았다. 나는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가방을 들고 회사를 뛰쳐나왔다. 은평구에 있는 부모님 댁으로 차를 몰아가는 동안 나는 운전대를 꽉 쥐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우리 부모님을 상처 입히지 마. 내가 도착했을 때 집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거실로 들어서자 박준호가 긴장된 얼굴로 의자에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 옆에 앉아 손수건을 쥔 채 방금 온 것처럼 눈가가 붉었다. 아버지는 방구석에서 계셨다. 등은 꼿꼿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다.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어쩔 줄 모르는 눈빛이었다. 나는 안으로 들어서며 박준호 외에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가 일어섰다. 얘기하러 왔어. 우리 부모님이랑. 내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그래서 여기 와서 압박하는 거야. 시어머니께서 목이 맨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지우야, 오해하지 마라. 나는 그저 너희 둘이 원만하게 해결하길 바랄 뿐이야. 저는 이미 다 해결했어요. 아직 안 끝났어. 박준호가 소리쳤다. 네가 내 돈을 갖고 있잖아.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이 내 돈을 몰래 썼지. 엄마가 깜짝 놀랐다. 몰래 썼다고? 나는 엄마를 향해 돌아섰다.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박준호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지난 3년간 내가 돈 벌면 네가 다 관리했잖아. 이제 이혼했다고 하나도 안 돌려줘? 재산은 명확하게 분할했어. 시어머니께서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셨다. 이건 준호가 너희 집에 보태준 돈 목록이다. 한번 보렴. 나는 영수증도 증거도 없는 모호한 숫자들을 훑어보았다. 제가 이걸 믿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가 안 믿으면 어쩔 건데. 준호가 지금 거래처에 돈 갚아야 하는데 네가 안 도와주면 다 망하게 생겼어. 저한테는 책임이 없어요. 방 안에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엄마는 나를 한 번 보고 박준호를 한 번 보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 둘은 이제 부부가 아니잖니. 그러니 내가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나는 엄마를 향해 돌아섰다. 가슴이 철렁했다. 박준호의 어머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어머님,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급한 불만 끌 수 있게 딱 500만 원만 빌려주시면 됩니다. 꼭 갚겠습니다. 500만 원. 800만 원에 비하면 큰 돈은 아니었다. 하지만 연금과 저축으로 생활하시는 우리 부모님께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시어머니께서 울음을 터뜨렸다. 네가 그렇게 악독하니? 500만 원이 그렇게 아까워? 나는 그분을 쳐다보았다. 아까운 게 아니라 상관없는 일이라고요. 아버지가 한 걸음 앞으로 나오셨다. 준호군, 이제 그만 돌아가게. 하지만 엄마가 이미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셨다. 장롱 여는 소리, 무언가를 찾는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엄마, 안 돼요. 내가 소리쳤다. 하지만 엄마는 이미 두툼한 돈 봉투를 손에 들고 나오셨다. 이걸로 마지막으로 돕는 셈 치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박준호는 돈 봉투를 보며 미처 숨기지 못한 탐욕스러운 빛을 눈에 번뜩였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나는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다. 엄마, 안 된다고 했잖아요. 엄마는 나를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원망이 섞여 있었다. 지우야, 그냥 넘어가자. 그래도 한때는 한 가족이었잖니.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부모님 앞에서 돈 봉투를 다시 빼앗을 수는 없었다. 이 집을 전쟁터로 만들 수는 없었다. 박준호는 돈 봉투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여 감사한 척하더니 나를 향해 도전적인 눈빛을 보냈다. 꼭 갚을게.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그 말 잊지 마. 시어머니께서 일어나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너도 좀 유순해지는 법을 배우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집을 나서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 문이 닫히고 거실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나는 엄마를 향해 돌아섰다. 돈을 주시면 안 됐어요. 엄마가 한숨을 쉬었다. 저 사람들이 소란 피우는 거 원치 않았어. 이웃들이 쳐다보잖아. 이웃들 시선보다 자존심이 더 중요해요. 지우야. 엄마가 내 손을 잡았다. 사람이 너무 매정하게 살면 안 되는 거란다.
나는 엄마의 손을 바라보며 목이 메었다. 나는 엄마를 이해했지만 제자리를 찾지 못한 친절은 덫이 된다는 것도 알았다. 그날 밤 나는 바로 오피스텔로 돌아가지 않았다. 부모님과 저녁을 함께 먹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밤 9시쯤 휴대폰이 울렸다. 박준호의 전 동료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지우 씨, 그거 아세요? 준호 씨랑 어머니가 지금 강남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있어요. 방금 돈이 좀 생겼나 봐요. 나는 함께 첨부된 사진을 열었다. 박준호는 산의 진미가 가득한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고 옆에는 시어머니가 있었다. 둘 다 편안하게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비싼 양주병이 놓여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우리 부모님의 500만 원. 나는 일어나 부모님께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했다. 돌아오는 길에 내 마음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나는 수진에게 전화했다. 그들이 우리 부모님한테서 500만 원을 받아갔어. 수진은 몇 초간 침묵했다. 알고 있어. 그들이 그 돈으로 술 마시고 있는 사진도 있어. 그거면 충분해. 뭐가 충분하다는 거야? 반격할 준비가. 나는 전화를 끊었다. 눈앞의 차들을 바라보았다.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일을 너무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 부모님을 건드렸을 때 그들은 마지막 선을 넘어버렸다. 나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나는 오피스텔로 돌아가지 않았다. 나는 강남으로 향했다. 사진 속 레스토랑은 내가 예전에 박준호가 큰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 함께 갔던 곳이었다. 그때 나는 테이블 구석에 앉아 그가 거래처와 축배를 드는 모습을 보며 그를 대신해 자랑스러워했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다른 이유로 그곳에 가고 있었다. 레스토랑 앞에 차를 세우고 나는 심호흡을 했다. 내 안의 분노는 소리로 터져 나오지 않았다. 조용하고 차가웠다. 소란을 피우고 싶지는 않았다. 그들이 알아듣고 내가 더 이상 이용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할 만큼만 말하고 싶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노란 조명, 감미로운 음악, 와인과 스테이크 냄새가 공기 중에 섞여 있었다. 창가 쪽 테이블에서 그들을 발견했다. 박준호는 크게 웃으며 와인잔을 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어젯밤의 긴장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옆에 앉아 무언가 말씀하고 계셨다. 둘 다 아주 편안해 보였다. 테이블 위에는 와인병이 한 병이 아니었다. 내가 다가가자 박준호가 나를 먼저 보았다. 그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굳어졌다. 김지우, 시어머니께서 돌아보시며 안색이 변했다. 네가 우리를 미행했니? 나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의자를 끌어 그들 맞은편에 앉았다. 돈 돌려받으러 왔어요. 박준호가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돈? 우리 부모님의 500만 원. 그가 비웃었다. 그건 어머님께서 자발적으로 주신 거야. 압박받아서 자발적으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모욕이야. 전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시어머니께서 목소리를 높이며 끼어들었다. 너 너무 심하구나. 우리가 지금 식사 중인 거 안 보여? 우리 부모님 돈으로 식사하고 계시잖아요. 박준호가 와인잔을 세게 내려놓았다. 여기서 난동 부리지 마. 난동 부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돈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몇 초간 쳐다보더니 옅게 웃었다. 갚을게.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언제요? 자금 사정이 좀 풀리면 이틀 드릴게요. 시어머니께서 웃음을 터뜨렸다. 네가 뭔데 기한을 정해? 충분한 증거를 가진 사람이죠. 박준호가 멈칫했다. 무슨 증거? 나는 휴대폰을 꺼내 그들이 산의 진미 앞에 앉아있는 사진을 열었다. 이 사진이 있고요. 당신이 돈 빌려달라고 애원하는 메시지도 있고 오늘 아침 대화 녹음 파일도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몰래 쓴 300만 원 거래 내역서도 있고요. 박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너 녹음했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어쩔 건데? 이 모든 걸 변호사에게 보낼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당신 거래처에도 보내서 그들의 돈이 당신 손에서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알려줄 수도 있죠. 시어머니께서 손으로 테이블을 쳤다. 네가 감히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테이블 주위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옆 테이블 사람들이 힐끗거리기 시작했다. 박준호가 목소리를 낮췄다. 지우야, 일 크게 만들지 마. 제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만드는 거지. 갚겠다고 했잖아. 그럼 각서 쓰세요. 무슨 각서? 이틀 안에 우리 부모님께 500만 원 전액을 갚겠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방금 말한 대로 할 거예요. 그가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넌 지금 날 파멸시키려는 거야. 당신이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있는 거죠. 긴 침묵이 흘렀다. 나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았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그 눈빛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마침내 그가 숨을 거칠게 내쉬었다. 알았어. 이틀 기다릴게요. 나는 일어섰다. 하지만 떠나기 전 한마디 덧붙였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 부모님 댁에는 발도 들여놓지 마세요. 시어머니께서는 나를 원망 가득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배은망덕한 것. 나는 등을 돌렸다. 저는 그저 더 이상 순진하지 않을 뿐이에요. 나는 레스토랑을 나와 거리로 나섰다. 서울의 밤 공기는 시원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었지만 더 이상 떨리지는 않았다. 나는 방금 명확한 선을 그었다는 것을 알았다. 오피스텔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모든 사진, 메시지, 녹음 파일을 수진에게 보냈다. 수진은 즉시 다시 전화했다. 잘했어. 그가 이틀 안에 갚겠다고 했어. 좋아. 하지만 만약 안 갚을 경우도 대비해야 해. 알고 있어. 그리고 한 가지 더. 뭔데? 방금 그 사람 회사 내 부자에게서 정보를 받았는데 세금 신고가 좀 불투명한 정황이 있어. 나는 몇 초간 침묵했다. 확실해. 아직 증거는 부족하지만 네가 필요하다면 더 깊이 파볼 수 있어. 나는 발코니를 내다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빛의 강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만 나는 누구도 파멸시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누구도 나를 계속해서 궁지로 몰아넣게 내버려 두지도 않을 것이다. 이틀 후가 그 답이 될 것이다. 이틀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디게 흘러갔다. 나는 재촉하는 문자도 전화도 하지 않았다. 그저 기다렸다. 박준호가 약속을 지킬지 아니면 계속해서 내 인내심을 시험할지 기다렸다. 이틀째 되는 날 아침, 나는 부모님의 계좌를 확인했다. 입금 내역은 없었다. 점심때도 나는 조용히 있었다. 저녁이 되자 내 휴대폰이 울렸다. 박준호에게서 온 문자였다. 며칠만 더 시간을 줘. 나는 그 글자를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분노도 놀라움도 없었다. 그저 가슴 속에서 차가운 감각이 서서히 퍼져나갈 뿐이었다. 나는 짧게 답했다. 안 돼. 몇 분 후 그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벨소리가 울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마침내 받았다. 지우야, 넌 내 사정을 이해 못해. 충분히 이해했어. 지금 거래처에서 압박이 심해. 이런 상황에서 네가 날 몰아붙이는 건 인정머리 없는 짓이야. 우리 부모님 돈으로 레스토랑에서 식사할 때 당신의 인정은 어디 있었는데? 그가 몇 초간 침묵했다. 갚겠다고 했잖아. 이틀의 시간이 있었어. 일주일만 더 주면 난 조건을 분명히 말했어. 그의 목소리가 짜증스럽게 변했다. 넌 일부러 일을 크게 만들려는 거지. 내가 돈 안 갚으면 어쩔 건데. 내 약속을 지키길 바랄 뿐이야. 긴 침묵이 흘렀다. 나는 그의 거친 숨소리를 들었다. 지우야,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네가 그 쓰레기 같은 것들 보낸다고 해서 내가 무서워할 것 같아? 당신이 무서워할 필요 없어. 그냥 이해하면 돼. 뭘 이해해? 내가 더 이상 당신이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가 전화를 끊었다. 나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다. 나는 그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그는 받지 않기로 선택했다.
나는 노트북을 열어 저장해둔 모든 파일을 수진에게 보냈다. 진행해줘. 라는 한 줄과 함께 10분도 채 되지 않아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확실해? 확실해. 그럼 공식적으로 요구서를 보낼게. 동시에 그 300만 원과 다른 불투명한 거래 내역 정보도 관련자에게 넘길 거야. 응. 만약 그가 계속 버티면 우린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야. 나는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그날 오후부터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지는 나를 대신해 48시간 내에 돈을 갚지 않으면 재산 점유 및 계좌 무단 사용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동시에 비정상적인 자금 이체 내역 사본이 익명으로 박준호 회사의 고위직에게 전달되었다. 나는 직접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저녁이 되자 내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이번에는 박준호 혼자가 아니었다. 모르는 번호도 그의 전 동료 번호도 있었다. 나는 받지 않았다. 밤 9시쯤 수진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그 사람 회사. 지금 긴급 회의 중이래. 나는 화면을 보았다.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심장이 빨리 뛰지는 않았다. 그저 거대한 빙산이 내부에서부터 균열이 가는 것을 지켜보는 느낌이었다. 밤 10시 박준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나는 받았다.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말했던 그대로 했을 뿐이야. 내부 거래 내역을 누구한테 보냈어? 변호사한테 보냈어. 이 일 때문에 내가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 알아? 당신 행동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지 않아. 김지우, 당신에게는 기회가 있었어. 전화기 너머로 무언가 세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정말 날 벼랑 끝으로 밀어붙이고 싶은 거야? 내가 미는 게 아니야. 당신이 스스로 걸어 들어간 거지. 네가 이긴 것 같아. 난 승패 게임을 하는 게 아니야. 넌 날 파멸시키고 있어. 난 나를 지키고 있어. 그가 몇 초간 침묵하더니 더 이상 공격적이지 않은 침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우야, 만약 내가 직장을 잃으면 난 아무것도 남지 않아. 나는 발코니를 내다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내 돈을 쓸 때 그 생각을 해봤어? 그냥 잠깐 빌린 거였어. 허락을 구한 적은 없었지.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네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나도 당신이 날 이렇게까지 하게 만들 줄은 몰랐어. 나는 전화를 끊었다. 한밤중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다. 지우 씨, 저 준호 씨 회사 회계팀 직원인데요. 따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그 문자를 보았다. 마치 새로운 문이 열리는 느낌이었다. 나는 바로 답장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생각한 후 답장을 보냈다. 내일 오전 10시 제 회사 근처 카페에서 뵙죠. 거의 즉시 답장이 왔다. 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이야기는 더 이상 500만 원이나 파티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더 깊고 복잡한 층위로 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 순간부터 박준호가 나뿐만 아니라 그가 오랫동안 숨겨왔던 바로 그 자신과 마주하게 될 것임을 알았다. 기쁘지도 통쾌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그 어느 때보다 더 굳건히 서 있는 자신을 느꼈을 뿐이다. 만약 그가 내가 마음 약해질 것이라 생각했다면 그는 틀렸다. 만약 그가 내가 침묵만 할 줄 알았다면 그는 또 틀렸다. 나는 복수를 원하지 않았지만 물러서지도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약속보다 15분 일찍 카페에 도착했다. 출입구를 관찰할 수 있는 구석 자리를 골랐다. 이런 방어적인 습관은 내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었다. 너무나도 여러 번 궁지에 몰린 끝에 저절로 형성된 것이었다. 나는 뜨거운 차 한 잔을 시키고 김이 피어오르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정확히 10시 한 여자가 들어왔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나를 발견하고는 멈춰섰다. 25살쯤 되어 보이는 마른 체형의 하얀 셔츠와 단정한 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약간의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저 김지우 씨 맞으신가요? 네.
앉으세요. 그녀는 자리에 앉아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손이 약간 떨렸다. 저는 박준호 씨 회사 회계팀의 이민지라고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팀장님께 문자를 드린 건 팀장님께서 아셔야 할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서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가 계속하기를 기다렸다. 민지 씨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말했다. 팀장님께서 요구서를 보내시고 회사 내 누군가가 거래 내역 정보를 받으면서 어제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그 사람 어땠어요? 좀 당황한 것 같았지만 여전히 뻣뻣했어요. 나는 놀라지 않았다. 민지 씨는 가방을 열어 조심스럽게 클립으로 고정된 서류 뭉치를 꺼냈다. 그녀는 그것을 내 쪽으로 살짝 밀었다. 원본은 가져올 수 없었어요. 이건 사본이에요. 한번 보세요. 나는 서류 뭉치를 열었다. 숫자, 자금 흐름, 계좌, 날짜가 가득했다. 나는 빠르게, 그리고 다시 천천히 읽었다. 이게 뭐죠? 내부 자금 이체 내역이에요. 일부는 공식 장부를 거치지 않았어요.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쳐다보았다. 비정상적인 거네요. 민지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비정상적이에요. 나는 몇 장 더 넘겼다. 개인 계좌로 이체된 내역들, 모호한 내용이 적힌 항목들, 명확한 증빙 서류 없이 현금으로 인출된 내역들도 있었다. 이 내역들 박준호 씨와 관련이 있나요? 그분이 결제했어요. 이걸 왜 저에게 가져오셨어요? 민지 씨는 몇 초간 침묵했다. 팀장님께서 피해를 입으신 분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그런 환경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서요. 곧 퇴사할 거예요. 지금 지원서 내고 있어요. 나는 서류 뭉치를 덮었다. 이걸 저에게 주는 게 민지 씨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 아세요? 민지 씨가 옅게 웃었다. 저는 이미 문제에 휘말렸어요. 만약 회사에 감사가 들어오면 저는 어차피 해명해야 해요. 하지만 적어도 모든 것이 명확해지길 바랄 뿐이에요. 나는 내 앞에 앉은 여자를 쳐다보았다. 잘못된 시스템에서 벗어날 용기를 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고마워요. 민지 씨가 고개를 저었다. 감사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같이 끌려 내려가고 싶지 않아서 한 거예요. 이해해요. 이 서류들로 뭘 하실 건가요? 아직 결정 못 했어요. 조심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준호 씨 지금 굉장히 예민해요. 어제 이 일이 외부로 알려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어요.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날 가만두지 않았어요. 민지 씨는 침묵했다. 나는 물었다. 회사에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또 있나요? 몇 명 있지만 아무도 감히 말하지 못해요. 다른 사본도 가지고 계세요? 네. 좋아요. 잘 보관하세요. 우리는 몇 분 더 앉아 있었다. 민지 씨가 먼저 일어섰다. 지우 팀장님. 네, 팀장님께서는 옳은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민지 씨가 카페를 나섰다. 나는 홀로 남아 내 앞에 서류 뭉치를 바라보았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많은 사람의 운명이 바뀔 수 있었다. 나는 수진에게 전화했다. 그 사람에 대한 자료를 더 입수했어. 응? 단순히 내 돈 문제가 아니야. 수진은 몇 초간 침묵했다. 나한테 보내. 나는 한 장 한 장 사진을 찍어 보냈다. 10분 후 수진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지우야, 응.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한데. 어느 정도로? 전면적인 감사를 시작할 만큼 무고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싶지는 않아. 문제는 그의 시스템이 이미 그들을 끌어들였다는 거야. 나는 한숨을 쉬었다. 시간이 좀 필요해. 알았어. 하지만 이건 알아도. 만약 그가 네가 이걸 갖고 있다는 걸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알고 있어. 그날 오후 박준호가 내 회사 앞에 나타났다. 내가 막 밖으로 나가려는데 그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눈은 파나고 셔츠는 구겨져 있었다. 우리 얘기 좀 해.
할 얘기 없어. 넌 있어. 난 없어. 그가 가까이 다가왔다. 너 지금 우리 회사 자료 모으고 있지? 나는 똑바로 쳐다보았다. 묻는 거야? 아니면 죄를 묻는 거야? 묻는 거야. 대답 안 할래. 김지우. 너 지금 선 넘고 있어. 난 가만히 있었어. 선을 넘나든 건 당신이지. 그가 내 손목을 잡았다. 놔. 내가 모든 걸 잃길 바라는 거야? 당신이 가져간 걸 돌려받고 싶을 뿐이야. 갚을게. 언제? 그가 침묵했다. 난 기다렸어. 그 서류들 이미 보냈어? 아직. 그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럼 나한테 넘겨. 내가 왜? 얼마를 원해? 내 약속을 지키길 원해. 시간이 필요해. 이미 줬어. 그가 내 손을 더 세게 쥐었다. 지우야, 날 궁지로 몰지 마.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이 날 몰고 있잖아. 건물 보안 요원이 다가왔다. 무슨 일이십니까? 괜찮습니다. 박준호가 손을 놓았다. 너 후회하게 될 거야. 당신도 마찬가지일걸. 그가 돌아섰다. 그날 밤 나는 오피스텔에 홀로 앉아 있었다. 민지 씨가 준 서류 뭉치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휴대폰은 조용했다. 나는 내가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만약 내가 계속 나아간다면 모든 것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만약 내가 멈춘다면 그는 계속해서 나를 압박할 것이다. 복수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물러서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노트북을 열어 임시 이메일을 작성했다. 바로 보내지는 않고 그냥 써놓기만 했다. 그리고 닫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내일 결정하자고. 나는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박준호가 스스로 정리하기를, 모든 것이 가라앉기를, 평온하게 끝낼 기회를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인생은 항상 사람에게 쉬운 선택지만을 주지는 않았다. 어떤 순간에는 침묵이 더 이상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 아니라 일종의 방관이 되어버렸다. 그날 아침은 아주 평범하게 시작되었다. 나는 회사에 출근해 일하고 고객과 회의하며 머리를 바쁘게 유지하려 애썼다. 하지만 점심 무렵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였다. 김지우 씨, 회사 이메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나는 이메일을 열었다. 제목 없는 익명의 링크 하나가 있었다. 나는 몇 초간 망설이다가 클릭했다. 웹사이트 하나가 나타났고 익명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다. 내용은 짧았지만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한 재무팀장의 전 부인이 민감한 내부 자료를 다수 보유하고 있음. 만약 이 자료들이 유출될 경우 회사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임. 이름도 구체적인 주소도 없었지만 아는 사람은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나는 화면을 닫았다. 심장은 느리지만 무겁게 뛰었다. 이것은 더 이상 경고가 아니었다. 협박이었다. 나는 즉시 수진에게 전화했다. 누군가 나에 대한 글을 올렸어. 뭐라고? 이름은 없지만 명백히 날 겨냥한 거야. 수진은 몇 초간 침묵했다. 그 사람이 한 짓이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럼 넌 이제 뭘 더 기다리는 거야?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았다. 거리의 차들은 여전히 규칙적으로 달리고 인생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계속되었다.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 지우야. 수진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널 끌어들였어. 이제는 내 직장까지 위협하고 있잖아. 네가 물러서면 그는 더 밀고 들어올 거야. 나는 수진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오후 내가 막 회사를 나서려는데 길 건너편에 박준호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바로 다가오지 않았다. 그저 서서 나를 쳐다볼 뿐이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전 같은 분노 대신 피로와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가 다가왔다. 우리 얘기 좀 해. 싫어. 하는 게 좋을걸. 싫다고 했어. 그가 숨을 거칠게 내쉬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 봤지? 봤어. 내가 올린 거 아니야. 묻지 않았어.
넌 내가 그랬다고 생각하겠지. 의심할 필요도 없어. 그가 이를 악물었다. 지우야, 만약 그 자료들이 유출되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도 피해를 봐. 알아. 그래서 어쩔 셈이야. 당신 하기에 달렸어. 지금 날 협박하는 거야? 나는 내 것을 지키고 있을 뿐이야. 넌 우리 회사 증거를 갖고 있어. 당신은 내 돈을 갖고 있고. 그가 침묵했다. 시간이 더 필요해. 이미 줬어. 지금 자금 마련하고 있어.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돈 갚아. 500만 원만이 아니라. 무슨 소리야. 그가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피로로 가득했다. 내가 갚아야 할 돈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아. 나는 놀라지 않았다. 그건 당신 사정이지. 하지만 넌 내가 모든 걸 잃게 만들 수 있는 걸 갖고 있어. 난 당신이 모든 걸 잃길 바라지 않아. 그럼 보내지 마. 당신 학위에 달렸다고 했어. 그가 더 가까이 다가왔다. 지우야, 나 정말 노력하고 있어. 그렇게 안 보여. 네가 믿어줘야 해. 3년 동안 믿었어. 우리 둘 사이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너 변했어. 맞아. 난 더 이상 당신이 알던 사람이 아니야. 나도 마찬가지고. 그는 나를 몇 초 더 쳐다보다가 돌아섰다. 그날 밤 나는 오피스텔로 돌아와 어제 써두었던 임시 이메일을 다시 열었다. 한 줄 한 줄 다시 읽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클릭 한 번이면 되었다. 나는 바로 보내지 않았다. 민지 씨가 준 서류 뭉치를 다시 열었다. 숫자들, 서명들, 이체 내역들. 나는 부모님을 생각했고 내가 홀로 앉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자문했던 밤들을 생각했다. 박준호가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이 5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받던 순간을 생각했다. 나는 누구도 파멸시키고 싶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압박받고 싶지도 않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민지 씨에게서 온 문자였다. 지우 팀장님, 오늘 회사에 내부 감사팀이 왔어요. 준호 씨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팀장님께서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모든 가능성을 생각했다. 만약 내가 보낸다면 모든 것이 터져버릴 것이다. 만약 보내지 않는다면 나는 협박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새벽녘 나는 일어나 노트북을 열고 이메일을 열었다. 나는 회사에 보내지 않았다. 나는 내 변호사와 관련 기관에 보냈다. 하지만 내 개인 계좌의 불법 사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나는 공격하지 않았다. 그저 방어했을 뿐이다. 전송 버튼을 누른 후 나는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안도감도 두려움도 없었다. 그저 한 시대가 끝났다는 느낌뿐이었다. 점심때 박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보냈구나. 응. 전화기 너머로 그의 긴 한숨 소리가 들렸다. 알았어. 나는 침묵했다. 지우야. 응. 어쩌면 우린 너무 멀리 와서 돌아갈 수 없게 됐나 봐. 우린 이미 오래전에 너무 멀리 왔어. 그가 전화를 끊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발코니를 바라보았다. 도시는 여전했지만 내 마음속 무언가는 변해 있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몰랐지만 이번에는 내가 더 이상 어둠 속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변호사와 관련 기관에 모든 자료를 보낸 지 이틀 후 모든 것은 내가 예상했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그 과정을 지켜보는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민지 씨가 이른 아침부터 문자를 보내왔다. 지우 팀장님, 오늘 본사에서 감사팀이 내려왔어요. 준호 씨, 최근 6개월간의 모든 거래 내역에 대해 해명하라는 요구를 받았어요. 나는 더 이상 손을 떨지 않고 문자를 읽었다. 나는 숫자들이 빛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을 더 이상 쉽게 덮을 수 없게 될 것임을 알았다. 10시쯤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우야, 관련 기관에서 서류를 접수했대. 먼저 회사 측과 이야기하고 필요하면 박준호와 직접 면담할 거야.
일이 너무 커지는 건 원치 않아. 넌 아무 잘못도 없어. 알고 있어. 하지만 마음의 준비는 해. 그가 널 찾아올 거야. 나는 전화를 끊고 사무실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았다. 그날 서울 하늘은 햇살이 강렬했고 아스팔트 위로 비치는 빛은 눈부신 거울 같았다. 오후가 되자 익숙한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화면을 몇 초간 쳐다보다가 받았다. 지우야. 박준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쉬어 있었다. 더 이상 목소리를 높이거나 쏘아붙이지 않았다. 만나고 싶어. 필요 없어. 마지막으로 나는 침묵했다. 네가 있는 곳으로 갈게. 오지 마. 난 이제 선택권이 없어. 그 말에 나는 잠시 멈칫했다. 그의 말이 맞았다. 우리 둘 다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와버렸다. 그날 밤 그는 내 오피스텔 로비 아래에 서 있었다. 더 이상 깔끔한 정장 차림도 늘 있던 자신감 넘치는 모습도 아니었다.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눈은 또랬으며 얼굴은 초췌했다. 내가 내려갔다. 무슨 일이야? 그가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다. 이 일을 끝내고 싶어. 나도 마찬가지야. 서류 취하해줘. 난 당신을 고소하지 않았어. 네가 자료를 보냈잖아. 난 나를 지켰을 뿐이야. 그가 한숨을 쉬었다. 회사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징계를 검토하고 있대. 나는 여전히 조용했다. 지우야. 응, 내가 잘못했어. 그 두 단어에 나는 멈칫했다. 3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나는 그가 무언가를 인정하는 것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다. 내 돈을 말없이 쓴 거 잘못했어. 내 부모님을 끌어들인 것도 잘못했고 나는 그를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하지만 너도 날 이 지경까지 몰아붙였잖아. 나는 옅게 웃었다. 당신은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구나. 뭘? 내가 당신을 민 게 아니야. 당신이 한 일들이 당신을 민 거지. 그가 침묵했다. 500만 원 언제 갚을 거야? 내일. 그 말 많이 들었어. 이번엔 진짜야. 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어. 그가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원망이 없었다. 피로만이 남아 있었다. 제안이 하나 있어. 들어볼게. 내 명의로 된 차를 팔 거야. 너와 관련된 모든 빚을 갚을게. 그러니 네가 자료를 회수해줘. 이 일이 더 커지지 않게.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당신은 내가 이 모든 걸 돈 때문에 했다고 생각하는구나. 아니야? 아니, 선을 지키기 위해서였어. 그가 주먹을 쥐었다. 난 이미 직장을 잃었어. 그건 결과일 뿐이야. 난 이 업계에서 매장될 수도 있어. 그걸 결정하는 건 내가 아니야. 네가 멈출 수 있잖아. 내가 보낸 걸 지울 수는 없어. 내가 살길 바라지 않는 거야? 나는 심호흡을 했다. 난 단 한 번도 당신이 죽길 바란 적 없어. 그럼 왜? 두려움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서. 그가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나를 쳐다보았다. 지우야, 만약 내가 정말 모든 걸 갚으면 이 일을 가라앉게 해줄 수 있어?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을게. 그것뿐이야? 그것뿐이야. 긴 침묵이 흘렀다. 내일 돈 보낼게. 나는 기다렸다. 그가 등을 돌려 몇 걸음 가다가 멈춰섰다. 지우야. 응, 만약 그날 내가 자존심 부리지 않았다면,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모든 게 달라졌을지도 몰라. 나는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어쩌면 그가 떠났다. 나는 그 자리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마음속에는 통쾌함도 승리감도 없었다. 그저 너무나도 긴 줄다리기가 끝난 뒤의 피로감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부모님의 계좌로 500만 원이 입금되었다. 한 푼도 빠짐없이. 오후에는 내 계좌로 300만 원이 추가로 입금되었다. 내가 말한 부분 갚는다라는 짧은 문자 메시지와 함께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나는 수진에게 전화했다.
그 사람, 돈 갚았어. 잘 됐네. 그 사람 회사는 어떻게 됐어? 내부 조사 중이야. 아마 좀 더 길어질 거야.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더 이상 밀어붙이고 싶지 않아. 네가 그럴 필요 없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돈에 관한 싸움은 끝난 셈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여파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박준호는 많은 것을 잃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은 것을 잃으면 예측 불가능한 존재가 될 수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굳건히 버텨야 한다고. 나는 박준호가 돈을 갚고 나면 모든 것이 가라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내가 용서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이에 더 이상 다툴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일에 집중하고 부모님을 돌보고 더 이상 매 순간 방어하지 않아도 되는 삶에 익숙해지고 싶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어떤 이야기들은 한번 시작되면 쉽게 닫히지 않았다. 일주일 후, 하늘이 흐린 어느 날 오후, 내가 막 회사를 나서는데 한 여자가 정문 근처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몸에 붙는 원피스를 입고 머리는 가볍게 웨이브를 넣었으며 화장은 짙었다. 나를 보자 그녀는 재빨리 다가왔다. 김지우 씨, 맞으시죠? 나는 멈춰 섰다. 누구세요? 저는 민지라고 해요.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나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눈빛에 무언가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저는 당신과 할 얘기가 없는데요. 있어요. 그녀가 빠르게 말했다. 박준호 씨에 관한 거예요. 나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길 건너편 카페를 가리켰다. 5분만요. 우리는 창가 근처 테이블에 앉았다. 그녀는 돌려 말하지 않았다. 저 임신했어요. 나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표정 변화는 없었다. 누구 아이죠? 박준호 씨요. 나는 물잔을 내려놓았다. 생각했던 것만큼 분노가 치밀지 않았다. 그저 익숙한 피로감뿐이었다. 원하는 게 뭐예요? 그녀는 아마 내가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을 줄은 몰랐는지 잠시 멈칫했다. 저는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준호 씨가 그러는데 지우 씨가 자기 돈을 갖고 있대요. 나는 그의 돈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가 그러는데 지우 씨 때문에 직장도 잃고 모든 걸 잃었대요. 내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두 분의 과거사에는 관심 없어요.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저는 그냥 그가 아이에게 책임지길 바랄 뿐이에요. 그럼 그에게 말해야죠. 전화를 안 받아요. 나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 아이가 정말 그의 아이라는 건 확실해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확실해요. 증거는요. 그녀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휴대폰을 꺼내 일련의 메시지를 열었다. 애정이 담긴 메시지들, 약속들, 두 사람이 함께 식사하고 여행 간 사진도 있었다. 나는 빠르게 훑어보았다. 자세히 볼 필요도 없었다. 나는 더 이상 질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내가 뭘 해주길 원해요? 그 사람과 얘기 좀 해주세요. 내가 왜 그래야 하죠? 그가 지우 씨를 무서워하니까요. 나는 피식 웃었다. 그는 나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를 무서워하는 거지. 그녀는 나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약간 흔들리기 시작했다. 저는 제 아이가 아빠 없이 태어나는 걸 원치 않아요. 그건 당신의 결정이에요. 지우 씨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난 못 도와줘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가 그러는데 만약 지우 씨가 자기를 압박하지 않았다면 모든 게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래요. 나는 그녀를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그 사람 말을 믿어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누구도 압박하지 않았어요. 내 몫을 지켰을 뿐이죠. 하지만 지금 그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는 그에게서 내 것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녀가 갑자기 작게 말했다. 그가 그러는데 지우 씨가 아직 돈이 든 카드를 하나 갖고 있대요.
만약 그걸 돌려주면 저를 책임져 주겠다고 했어요. 이제 알겠네요. 나는 그의 카드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가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나를 쳐다보았다. 눈빛이 흔들렸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믿어달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해요? 자신의 인생은 스스로 결정해야죠.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나는 일어섰다. 나는 당신과 그의 일에 더 이상 관련되고 싶지 않아요. 그녀가 서둘러 따라 일어섰다. 지우 씨. 네. 만약 아이가 정말 그의 아이라면 밉지 않으세요? 나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나는 미워할 감정도 오래전에 다 써버렸어요. 나는 등을 돌려 걸어갔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해 그녀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저기요. 나는 돌아보았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이건 진단서예요. 나는 초음파 사진을 보았지만 날짜가 불분명했다. 저는 의사가 아니에요. 그냥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돌려주었다. 부정하지는 않지만 개입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날 밤 나는 오피스텔에 앉아 발코니를 내다보았다. 끝난 줄 알았던 이야기가 다른 방향으로 펼쳐졌다. 질투 때문이 아니었다. 박준호가 다른 사람을 방패로 삼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수진에게 전화했다. 어떤 여자가 날 찾아왔어. 무슨 일인데?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해. 수진은 몇 초간 침묵했다. 증거는 있어. 확실하지 않아. 조심해. 새로운 수법일 수도 있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만약 그 여자가 다시 찾아오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처리할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설쳤다. 질투 때문이 아니었다.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절망적인 사람들이 서로를 찾아 나서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예측 불가능해질 수 있었다. 민지 씨가 카페를 떠난 지 사흘 후 나는 그 이야기가 거기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녀에게 연락하지도 않았고 박준호에 대해 더 묻지도 않았다. 나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모든 것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잃은 남자는 무모해질 수 있었고 그의 주변 사람들도 그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었다. 수요일 오후 내가 막 퇴근했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민지 씨였다. 나는 몇 초간 망설이다가 받았다. 지우 씨, 또 귀찮게 해드려 죄송해요. 저 지금 바쁜데요. 딱 10분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나는 침묵했다. 박준호 씨에 관한 거예요. 나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어디죠? 지난번 그 카페요. 나는 10분 늦게 도착했다. 민지 씨는 이미 앉아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참했다. 그녀에게서는 지난번의 자신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나를 보자 그녀는 일어섰다가 다시 앉았다. 귀찮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원하는 게 뭐예요? 민지 씨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 좀 보세요. 나는 열었다. 안에는 다른 초음파 사진이 있었다. 더 선명했고 병원직인도 찍혀 있었다. 하지만 내 시선을 끈 것은 그 종이가 아니라 함께 들어있던 작은 메모와 계좌 이체 사본이었다. 보낸 사람 박준호, 받는 사람 이민지. 금액 1억 원. 나는 고개를 들었다. 이게 뭐죠? 민지 씨가 입술을 깨물었다. 그가 저에게 돈을 줬어요. 무슨 목적으로요? 입 다물라고요. 나는 그녀를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무엇에 대해 입 다물라고요? 제가 임신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요. 나는 생각했던 것만큼 놀라지 않았다. 아마 처음부터 예감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 임신하지 않은 거네요. 민지 씨가 고개를 저었다. 네. 그런데 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저보고 지우 씨를 찾아가라고 했어요. 무슨 목적으로요?
지우 씨 마음을 약하게 만들려고요. 지우 씨가 예전에 두 분이 함께 모았던 적금 통장을 돌려주게 하려고요. 나는 침묵했다. 그는 지우 씨가 그 통장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게 필요하다고. 나는 그의 통장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아요. 알고 있어요. 민지 씨가 고개를 숙였다. 나중에 알게 됐어요. 돈을 받은 후에.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왜 지금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민지 씨가 주먹을 꽉 쥐었다. 더 이상 계속하고 싶지 않아서요. 돈은 받았지만 더 깊이 휘말리고 싶지는 않아요. 나는 내 앞에 봉투를 쳐다보았다. 원하는 게 뭐예요? 돌려드리고 싶어요.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저에게 돌려준다고요? 아니요, 그에게 돌려주고 싶어요. 하지만 무서워요. 뭐가 무서운데요? 만약 제가 이 사실을 말하면 그가 저를 회사에서 잘리게 만들 거라고 했어요. 어디서 일하는데요? 같은 회사였어요. 이해해요. 그래서 왜 저를 찾았어요? 지우 씨가 그가 유일하게 아직 무서워하는 사람이니까요. 나는 피식 웃었다. 그는 나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를 무서워하는 거지. 민지 씨는 나를 쳐다보았다. 눈이 붉어졌다. 저는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궁지에 몰리고 싶지도 않았고요.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댔다. 그 돈, 그냥 가지세요. 민지 씨가 깜짝 놀랐다. 네, 이미 받았잖아요. 그건 당신과 그의 문제예요. 하지만 만약 벗어나고 싶다면 스스로 결정해야 해요.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지우 씨, 네. 제가 밉지 않으세요? 나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코웃음 아니요. 제가 임신한 척 했잖아요. 내가 미워할 권리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그를 도와서 지우 씨를 압박했잖아요. 당신도 이용당하고 있었던 거고요. 민지 씨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긴 침묵이 흘렀다. 그에게 말할 건가요? 말할 필요 없어요. 그가 계속할까요? 그건 그의 선택이죠. 끝내고 싶지 않으세요? 원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아니에요. 나는 일어섰다. 이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는 게 좋을 거예요. 저 퇴사할 거예요. 잘 생각했어요, 지우 씨. 네. 그 사람 지금 굉장히 절박해요. 나는 몇 초간 멈춰 섰다. 알고 있어요.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 홀로 앉아 있었다. 민지 씨가 한 말은 나를 놀라게 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의심했던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박준호는 단지 돈을 마련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남은 모든 것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열었다. 익숙한 번호로 문자가 와 있었다. 지우야,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5분 후 다른 문자가 왔다. 민지가 너 만난 거 알아. 나는 화면을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이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끌려 들어가는 느낌이 아니었다. 나는 밖에서 모든 것을 그 어느 때보다 더 명확하게 보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끄고 발코니로 나갔다. 밤바람이 불어왔고 멀리서 들려오는 차 소리를 실어왔다. 도시는 여느 날과 같이 시끄러웠다.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닫히고 있었다. 모든 일이 끝나서가 아니라 내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갇혀 있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날 밤의 만남이 마침표라고 생각했다. 아름다운 결말은 아니었지만 우리 둘이 각자 다른 길을 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명확한 결말이었다. 나는 여러 밤을 뒤척인 끝에 깊은 잠을 잤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조금 더 가벼워진 기분으로 일어났다. 박준호가 사과해서가 아니었다. 내가 더 이상 그에게 어떤 감정도 빚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인생은 좀처럼 사람을 오래 평온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 사흘 후 내가 고객과 회의를 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받지 않았지만 두 번째 전화가 바로 뒤따랐다. 그리고 문자. 김지우 씨 맞으시죠? 저 박준호 씨.
어머님 이웃인데요. 어머님께서 쓰러지셔서 지금 구립병원에 계세요. 나는 몇 초간 멍하니 서 있었다. 바로 답장하지 않았지만 심장은 이미 더 빨리 뛰고 있었다. 어떻게 되었든 시어머니는 내 3년 결혼 생활에 등장했던 분이었다. 그분이 나를 압박하고 상처 주는 말을 했더라도 집에서 혼자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고 모른 척 할 수는 없었다. 나는 답장을 보냈다. 어느 병원이죠? 30분 후 나는 응급실 앞에 서 있었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고 밖에는 박준호 혼자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마주 잡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내가 어떻게 연락받았어요. 그가 일어섰다. 난 너한테 연락 안 했는데. 알고 있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다. 어머님은 어떠세요? 의사 선생님이 고혈압에 스트레스가 겹쳤다고 하셨어. 다행히 이웃이 빨리 발견해서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피곤해 보였다. 네가 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나도 내가 올 거라고 생각 못했어. 우리는 나란히 서 있었다. 더 이상 부부도 그렇다고 완전히 남도 아닌 그저 공통된 과거를 가진 두 사람이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상황 앞에 서 있을 뿐이었다. 잠시 후 의사가 나왔다. 환자 보호자분. 박준호가 앞으로 나섰다. 네, 접니다. 환자분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상태는 안정되었습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참고 있던 숨을 내쉬었다. 의사가 떠나자 박준호가 나를 향해 돌아섰다. 고마워.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네가 와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후 그가 의자에 앉았다. 나도 약간의 거리를 두고 앉았다. 오늘 아침에 서울을 떠나려고 했었어. 그런데 이제는 여기 머물러야겠지.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아직도 내가 원망스러워? 그가 옅게 웃었다. 원망은 충분히 했어. 그럼 지금은? 지금은 그냥 피곤해. 나는 침묵했다. 엄마가 너한테 힘들게 했던 거 알아. 부정하지 않을게. 엄마는 네가 돈을 더 잘 버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셨어. 나도 알아. 하지만 나쁜 분은 아니야. 나도 그분이 나쁘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 그저 편견과 압박감, 낡은 생각들이 모든 것을 비뚤어지게 만들었을 뿐이었다. 박준호는 바닥을 내려다 보았다. 너한테 다시 시작하자고 하는 거 아니야. 다행이네. 그냥 만약 가능하다면 완전히 인연을 끊지는 말아줬으면 해.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무슨 뜻이야? 만약 엄마가 뭔가 필요하면 너한테 물어봐도 될까? 나는 몇 초간 생각했다. 나는 며느리 역할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이해해. 나도 예전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고 이해해. 내가 합리적이라고 생각될 때만 도울 수 있어.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짧은 면회를 허락했다. 나는 들어갈 생각이 없었지만 박준호가 돌아보았다. 너도 들어갈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는 더 이상 그 방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일어섰다. 당신은 어머님 곁에 있어줘. 지우야. 응. 네가 날 모른 척할 권리가 있다는 거 알아. 내가 잔인하다는 느낌으로 살고 싶지 않아서 그래.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가 약간 붉어졌다. 나는 등을 돌려 병원을 나섰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비가 올 것 같았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방금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자문했다. 나는 돌아가지 않았다. 용서하지도 않았다. 어떤 것도 다시 잊지 않았다. 나는 그저 잔인한 방식으로 끝내지 않기를 선택했을 뿐이다. 어떤 관계는 돌아갈 수 없지만 증오로 끝낼 필요도 없었다. 그날 밤 박준호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깨어나셨어. 고마워. 나는 단 한 글자만 답했다. 응.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오피스텔을 둘러보았다. 더 이상 다툼도 감시받는 느낌도 조용한 권력 다툼도 없었다. 나는 내가 선택을 끝냈음을 깨달았다.
나는 돌아가지 않겠지만 과거를 완전히 지워버릴 만큼 냉정한 사람이 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 결혼은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이제 나는 다른 버전의 나로서 앞으로 나아간다. 내가 병원 문 앞에서 뒤돌아보지 않고 떠난 지 한 달 후 내 삶은 점차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 예전처럼 평온한 일상이 아니라 더 의식적이고 더 냉철하며 더 명확한 경계가 있는 새로운 일상이었다. 나는 여전히 매일 출근하고 내 작은 오피스텔로 돌아오고 요리를 하고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고 가끔 수진을 만나 커피를 마셨다. 그 모든 일이 지난 후에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이 일들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나는 더 이상 박준호에게서 매일 문자를 받지 않았다. 가끔 그가 어머니의 상태에 대해 짧게 물어올 때가 있었다.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답했지만 더 이상의 문은 열지 않았다. 모든 것은 최소한으로 유지되었다. 더 이상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과거를 증오로 만들 만큼 냉정하지도 않을 정도로 어느 날 저녁 나는 발코니에 홀로 앉아 불 켜진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문득 3년간의 결혼 생활을 생각할 때 더 이상 무거운 감정이 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잊어서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었다. 한 장이 닫혔고 다른 장이 열리고 있었다. 나는 내 이야기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 하소연하기 위해서도 누구를 탓하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각 단계에 있었던 나 자신을 되돌아보기 위해서였다. 인내가 행복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여자에서 경계선이야말로 관계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걸 배운 사람으로, 잃는 것을 두려워하고 부딪히는 것을 무서워했던 사람에서 필요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를 가진 사람으로 어떤 밤에는 작은 순간들이 떠올랐다. 처음으로 은행 카드 비밀번호를 바꿨던 순간, 처음으로 박준호 앞에서 떨지 않고 섰던 순간, 레스토랑에 가서 최후 통첩을 했던 순간, 더 이상 그에게 어떤 인정도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나는 수동적인 상태에서 능동적으로 방어에서 자기 보호로 나아갔다. 만약 누군가 내게 후회하냐고 묻는다면 나는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처음부터 강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겪은 후에 성장했기 때문이었다. 파탄난 결혼이 인생의 끝은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에게 멈춰서서 되돌아보고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써나가는 법을 배우게 하는 커다란 쉼표일 뿐이었다. 나는 또한 친절에도 한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용서가 다른 사람이 계속해서 상처 주는 것을 허락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돕는 것이 예전 자리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아니었고, 떠나는 것이 증오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카페에서 민지 씨를 다시 만났다. 그녀는 퇴사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고 했다. 그녀는 나를 보고 미소 지었다. 더 이상 긴장된 모습도 두려운 눈빛도 없었다. 우리는 그저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각자의 길을 갔다. 비난도 설명도 없이 그저 인생의 혼란스러운 한 시기를 함께 지나온 두 사람으로서 나는 이 이야기에서 완전한 승자도 완전한 패자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각자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렀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 이후에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느냐였다. 나는 이 이야기를 내 채널에서 AI 음성으로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사생활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중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출구를 볼 수 있기를 바라서였다. 나는 그들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며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는 것이 잔인한 것이 아니며 때로는 떠나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좋은 부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했다. 이 이야기는 결혼, 자존감, 그리고 개인적인 경계에 대한 저의 경험과 관찰을 바탕으로 제가 직접 창작한 것입니다. 저는 AI 음성을 사용하여 이 이야기를 청중에게 전달함으로써 듣는 모든 분이 자신의 삶에 유용한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모든 일을 겪은 후에 얻은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어떤 관계에서든 재정적 투명성은 필수적입니다. 돈이 감정보다 중요해서가 아니라 명확함이 불필요한 상처를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둘째, 개인적인 경계는 일찍부터 설정되어야 합니다. 너무 오래 참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넘는 것에 익숙해지게 할 뿐입니다. 셋째, 친절에는 분별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소중한 일이지만 친절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넷째, 관계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닐 때 떠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용감한 선택입니다. 다섯째, 용서가 돌아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용서는 때로 자신의 마음을 가볍게 하기 위해 내려놓는 것일 뿐입니다. 여섯째, 재정적, 감정적 자립은 모든 시련 앞에서 굳건히 설 수 있는 기반입니다. 일곱째, 모든 시련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배웠느냐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AI 음성으로 전달될 때 듣고 있는 분들의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당신은 당신을 지치게 하는 관계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자신이 벗어날 만큼 강한지 자문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당신이 혼자가 아니며 당신에게는 항상 더 나은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각 장, 각 감정, 각 성장의 단계를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항상 강하고 평안하며 자신에게 속한 소중한 것들을 지킬 만큼 충분히 용감하기를 바랍니다.